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속보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예. 제가 그걸 좀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경찰에서 경호처 비화폰 서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특별수사단에서 서버 기록을 거의 대부분 복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비화폰 안에 누구와 언제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확인이 좀 가능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경찰에서 관련해서 윤석열을 체포방해 혐의로 또 입건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고발이 진작이 되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 그러니까 어제 NBS 조사에 이어서 갤럽 조사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부터 좀 분석을 해보죠. 어제 리얼미터 조사 그리고 NBS 조사 그리고 이제 한국갤럽 조사 방금 전에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특별하게 대세 지장은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소폭 하락하고 있고 그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소폭 상승하는 그림이 저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래도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30% 후반 정도면은 이른바 자기 표는 다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 네. 정도에서. 근데 네.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사실은 당선이 되려면 전통적인 지지층 표를 다 찾아 먹고 네.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야 이른바 중도층에서 표를 얻어가야 당선이 가능한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지지층 정도를 다 결집시키면 그 정도에서 성공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이번 선거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 구도는 사실은 제3의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하기 가장 좋은 구조. 네. 구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 2위 후보가 팽팽하지 않아요. 팽팽하면 제3의 후보가 득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2022년 대선이에요. 그때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네. 5년 전 대선에서는 6% 넘게 득표를 했던 심상정 후보가 22년 후보에서는 2% 그러니까요. 살짝 완전 넘겼어요. 네.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당시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둘이 합치면 13% 정도를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2017년 선거는 누가 1등 할지는 뻔히 보이는 선거였죠.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군소 후보에게도 표를 줄 수 있는 여유가 그렇죠. 생겨서 예. 득표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는 사실은 2022년 선거처럼 팽팽해 보이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3의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10% 가까운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글쎄 이 상태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난다면 이재명 후보는 40대 후반 어쩌면 50대 초반 득표율 정도가 가능할 거고 네. 김문수 후보는 30대 후반은 할 텐데 이제 앞에 4자를 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리냐 한 자리냐 네. 뭐 이게 관건으로 이렇게 선거 구도가 정리가 될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긴장하고 꼭 투표 동료해서 맞습니다. 하여튼 됐다라고 생각하고 투표장 안 가시는 분은 안 생기게 열심히 해야죠. 끝까지. 네. 그 TK 지역 지지율이 딱 저도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거의 공감하면서요. TK 지역에서 그때 한번 우리 TK 목장 결투라는 걸 했었죠. 얼마 전에. 그 다음 날 그 뭐 이건 뭐 언론 공개하죠. 뭐 조선일보에서 네. 딱 그 타이틀 조선일보가 실은 이 편집할 때 타이틀 잘 뽑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딱 어떻게 뽑았냐면 문수 우야노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약간 이 뭐라 그러냐 김문수 후보한테 동정표가 가게 하는 거죠.
저는 참 이번 보고 신기한 게요. TV 토론을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TK 목장의 결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TK에서 사건 끼니까 전체적으로 살짝 올라갔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 TV 토론에서 두들겨 맞고 이준석이한테 안전한 선언 당신 생각했는데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돼버렸죠. 그다음에 그러다 또 윤석열이가 영화관 가가지고 또 한 번씩 날려주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동정표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정 여론이 좀 생기고 있는 거다. 예. 예, 예. 근데 이 동정 여론이라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예. 한계가 있고 아까 우리 저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후보 3명 중에서 예. 실은 이준석 후보가 제일 젊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대세는 맞아. 대세는 이렇게 가는데 야 우리도 앞으로 솟아오르는 싹을 정치판에서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유권자들의 생각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이라는 후보한테 두 자를 주는 건데 지금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쪽에 뭐라 하냐면은 단일화를 애걸복걸하거든요. 네. 애걸복걸하는데요. 단일화 된다고 이준석 표가 그대로 김문수한테 가냐? 네. 제가 보기로는 난센스입니다. 그래 안 갑니다. 뭐 실제로 분석해 보면 일부는 예. 이재명, 또 일부는 또 그 아예 그렇습니다. 투표 예. 불참 뭐 이렇게 이제 여론 지형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 절대로 다 가지 않는다. 예. 뭐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말씀을 좀 주셨고요. 지역별로는 보니까 어쨌든 이제 TK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0%로 선두를 달리고 예. 있고 이재명 후보가 22, 이준석 후보가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10대, 20대가 이재명 후보가 31, 김문수 후보가 18,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29. 그러니까 20대 유권자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거의 팽팽하게 붙어 있다. 근데 다만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2, 59로 상당히 이제 앞서고 있고요. 7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3%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 유권자의 65%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진보 성향의 유권자의 83%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중도에서는 49%가 이재명 그리고 25%가 김문수 그리고 14%가 이준석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확실히 보수층의 결집도는 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이 77%가 좀 넘었고 그 전 대선도 비슷한 투표율이었는데 이번 투표율은 보수층이 조금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예. 77%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2007년 대선에 거꾸로죠. 네. 그때는 진보층이 투표장에 안 나가서 네. 22%가 넘는 득표율 차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보수층이 투표장에 좀 덜 나가고 진보층은 결집하는 효과가 나와서 지금 관건은 제가 뭐 조금 안정적으로 40대 후반 득표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제 관건은 이재명 후보가 역대 대선 최고 득표율이 51.6%거든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예, 당시 박근혜 박근혜 후보. 후보가 예. 보였던 득표율인데 네. 그 득표율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끝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선거는 예, 예, 알 수 예,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50%를 얼마나 넘기느냐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제일 주력해서 보는 포인트인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셔가지고 광주에서 저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두 분 모두 민주당에서 예 직함을 아니 당적은 가지고 계시죠? 당적이 있으시죠? 다음 주 초에 아 이제 저는 아직도 당적이 없습니다. 예? 예, 저는 민주당 캠프에 결합하지 캠프에는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네. 도로안에 들어갔는데 네. 저는 뭐 정치 쪽에는 별로 그렇게 막 관심이 없어가지고 당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입당은 아직 안 하셨고 예, 예. 의원님은 그럼 다음 주에 입당하십니까? 다음 주 초쯤 다음 네, 주 이렇게. 초쯤 입당식을 열고 들어가시는군요. 저 혼자는 아니고 누군가는 하여튼 한 명이라도 손잡고 가셔야죠. 아니 지금 보니까 허은하 전 대표도 그렇고 김상우 의원도 그렇고 해서 아마 김상우 의원은 이미 했죠. 예. 입당식을 예, 예. 이미 했고 이제 그러면 같은 분들 개혁신당이 함께 이렇게 쭉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예.
어제 이제 김상욱 의원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물어봤죠. 김상욱 의원한테 왜 자기는 보수 정치를 하려고 국힘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국힘에서 나왔냐? 자기가 느낀 거는 국힘은 보수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보수 패권주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지역구 국민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기가 이쪽에 저 국힘에 들어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군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내가 지역 사령관이야. 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 나 하는 대로 따라와. 마치 검찰과 같은 그런 사고 방식이죠. 네.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는 이건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생각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참 보면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 비상계엄을 겪고 나니까 국민들이 진보 보수가 별로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정책 과정에서 뭐 경제나 뭐 인권이나 뭐 기후 문제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진보 보수가 정책으로는 나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냐 아니냐, 그렇죠. 헌법이냐 네, 반헌법이냐, 맞습니다. 그 내란이냐 그 내란을 종식시키느냐 이제 요 아주 단순한 네. 프레임에 있는 선거기 때문에 지금은 진보 보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이번 선거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보수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보면. 아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일 수가 없죠. 네. 기본적으로 보수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존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게 보수예요. 그러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네. 그 기존 시스템의 핵심은 헌법이거든요. 근데 헌법이죠. 헌법을 깨부시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거기를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옹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보수일 수가 없고 제가 많은 분들이 같이 분노하셨습니다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화를 내면서 분노했던 이유는 제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도저히 용납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원칙을 깨부시는 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평온한 국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해쳐버리고 막 환율이 치솟고 이렇게 됐으니 근데 그에 대해서 너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뭘 잘못했냐 막 영화 보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워낙 지금 최대 이슈가 돼 있어서 김용남 의원님께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단일화 네. 합니까? 저는 수요일 밤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요일이요? 예. 아니 원래 제가 단일화를 해도 네. 이번 주는 안 한다. 틀림없이 네. 단일화의 시점은 5월 28일 수요일이다. 네. 하게 되면 사전투표 시작되기 전에. 네. 왜냐하면 마지막 TV 토론회가 27일 화요일 저녁에 예. 있어요. 네, 네. 아니 이준석 후보가 그 TV 토론 기회를 날려버릴 이유가 없죠. 그 계산 빠른 사람이요. 아 그럼요. 네. 당연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찾아 먹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전 투표는 29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니까 단일화를 하더라도 수요일 날 하지 미리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슨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를 해야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문맹률도 뭐 예. 네. 10% 20% 이상 나오고 그리고 온갖 뉴스가 좀 전파 속도가 느린 나라에서는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처럼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가 빨리 전해주고 그리고 투표소 가면 방이 붙잖아요. 예. 단일화하면 투표용지가 있더라도 그 기표소 들어가기 전에 누구 맞습니다. 후보는 예. 사퇴했다고 다 방을 그렇죠. 붙여놓거든요. 예, 예. 그걸 모르고 사퇴한 후보한테 표를 준다. 찍는 표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 표는 사실은 단일화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표를 찍는 거지. 네. 그리고 뭐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는 하게 되면 수요일 날 합니다. 네. 더 일찍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안 해도 내가 국민의힘을 접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렇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네, 예.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꽃놀이 패예요. 그렇죠. 오늘 비치고 있어요. 네. 이준석 후보는 저는 단일화하면요 생화가 조화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향기가 싹 없어져요. 예. 단일화 명분이 일단 없습니다. 자 이준석은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이죠. 김문수는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네. 이 두 공통점이 없는데 아주 처음부터 지금 조기 대선을 가져오게 된 어떤 사건이 내란 탄핵이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단순히 정치 권력만 얻고자 어떻게 단일화를 한다? 국민들이 그래 볼 겁니다. 아 그래 어차피 저물에 들어가면 다 맑은 생선도 썩은 생선 되는구나 생각하면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면 정치 생명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은 약간 저 사람의 지금 10호 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는요. 네. 생활하는 향기밖에 없어요.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 있겠다. 우리나라가 계속 정치인은 나와야 되고 네. 대통령이나 뭐 후보는 나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 중에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저걸 해주는 거거든요. 표를 주는 건데 저런 사람이 만일 75세 된 김문수 후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호감이 아니고 약간 밉상도 있거든요. 비호감이죠. 예, 비호감인데 그러면은 비호감 1이잖아요, 솔직히요. 네. 저래 되면 완전히 없어져요. 저 양반은 앞으로 제가 보기로는 정치적 선택을 받기 어려워지고요. 그다음 저 양반이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안 해도 나는 꽃놀이표를 진 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이번에 국힘이 국민의 선택을 못 받는다. 네. 그러면 바로 책임론이 올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일단 후보는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날라가죠. 둘째, 이제 친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친윤 의원들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어디로부터 내가 살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보수를 누가 잡을 것이냐?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은 세 분이에요. 한, 이, 홍. 뭐 뒤 말씀 안 하셔도 알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결승전에서 마지막 붙으려면은 어차피 지금 국힘 소속인 사람은 한하고 홍이잖아요. 그러면 둘이는 일단 준결승을 치러야 돼요. 여기는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7호 건 사람하고 싸우면은 새로운 세력을 개편하면은 보수 세력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